용진단 진행하겠습니다. 용진단 이정근 실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입니다. 네. 네. 일주일이 또 지났군요. 네. 오늘은 또 윤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소식도 많고요. 네. 역시 한 주에 한 3개 정도의 재판이 계속 열리지 않습니까? 정진상, 예. 이재명, 김용. 근데 요즘은 법조계 기자들이 정말 바빠요. 옛날에 법조계 기자들은 검찰하고만 상대하면 됐어요. 판사하고 상대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공판 중심주의,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변화 때문에 네. 법정에서 갑자기 막 여러 가지의 증거들과 증언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법정에서. 예, 법정에서. 그러니까 법정 기사들이 막 쏟아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재명의 한심한 변호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세요. 예, 먼저 윤석열 대통령 민생 행보부터 좀 정리해 주실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번쩍 서해번쩍입니다. 네. 동은 통영, 그다음에 지금 선은 순천. 각각 이유가 있었죠. 네. 수산문의 날, 네. 수산인의 날 해갖고 수산과 관련된 행사를 통영에서 치렀고, 순천만은 정원박람회, 국제정원박람회죠. 그래요. 그래서 수년 만에 다시 이제 개장이 돼서 그것을 축하하러 갔고, 또 대구는 대구대로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 서문시장 100주년. 100주년이죠. 예. 서문시장이 네. 우리 조선시대 3대 시장이었더라고요. 네. 예. 평양장, 강경장, 대구장. 네. 그 옛날 이름이 대구장. 그만큼 그 유서 깊은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문시장 갔고, 그다음에 한국 시리즈 저기 우리나라 프로야구 개막식. 그래서 네. 대구에서 시구를 하는 등 거의 네.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렇게 행보를 벌였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시구 항공은 스트라이크 제대로 들어갔다 그러대요? 그렇죠. 상당히 그 폼도 그렇고 워낙에 야구로 유명한 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서울법대 야구 그런 동아리 에서 또 피처도 하고 네. 워낙에 그 고등학교 친구분한테 제가 들었는데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결례되더라도 제가 좀 몸의 규모와 부피가 조금 남다르시니까 몸에 그 친구분의 표현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그 운동신경이 발달돼 있다. 그래서 운동과 관련된 그런 네. 그 동아리라든지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네. 그것을 믿거나 말거나 했는데 어쨌든 이번 시구를 보니까 역대 6명의 대통령이 시구를 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어찌됐든 가장 폼이라든지 혹은 제구력이라든지 네. 돋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은 네. 연일 네.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네. 계속해서 이 친일 프레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공격하고 있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먹힙니까? 먹히지 않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걸 예.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네.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 네. 여론조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3주간 소폭의 어쨌든 등락폭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반등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반등을 했는데, 단순히 반등한 것을 넘어서, 네. 제가 이 그래프를, 리얼미터에서 찾아봤더니, 네. 전체적으로 지금 3월 달부터, 3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의 흐름에서, 예. 물론 아주 소폭입니다만, 그러나 오르는 그런 추세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은 3월 16일, 17일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거의 사생결단식으로 지금 쏟아냈어요. 대변인 논평을 비롯해서 네. 최고위원들, 네. 최고위원 회의 발언, 그리고 이재명의 매일같이 발언, 그 다음에 시위, 직접적인 시위를 벌이고, 이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그 강제 징용과 관련해서 합의, 네. 우리가 먼저 네. 사과도 없이 그걸 받아들였다. 두 번째는 이제 후쿠시마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2차 공세에 전혀 흔들림 없이 도리어 후쿠시마 공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반등세다. 즉 3월 16일, 17일 방일 이후에 네. 이후 시점에 그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정말 사색 결단으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동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일본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인간 사슬이라도 만들고 있으려나? 아니 그러니까 근데 조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지금 방류가 아직 안 됐죠? 아, 방류를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 방류를 할지 공식적으로? 안 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IAEA 쪽에 실사단이 지금 실사 중이죠. 실사 중이죠. 거기에 우리 한국 그 전문가도 지금 포함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지금 그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 게 네. 수산물과 관련해서 약속을 했다는 거, 그리고 네. 후쿠시마 그 방류를 이 빌미만 주면, 그러니까 일본이 무엇인가 우리 쪽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만 내주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는 두 가지의 선을 그었어요. 어떻게 그었냐면 수산물은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네. 아예 몇 번씩 지금 단언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방류와 관련해서는 이게 한일 간의 관계만이 아니잖아요. 네. 바다가 뭐 한일 앞바다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국제적인 문제이고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또 한 가지는 과학적인 문제다. 그래서 네. 국제기구의 공식적인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여기 네. 한국 그 과학자가 포함이 돼서 그 결과를 우리는 기다리겠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 두 가지죠. 이재명은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정치인 맞나요? 한미 회담에서 한일 간의 문제를 의제화해서 미국하고 어떤 협상을 하는 건가요? 그게 미국이 어떤 대답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에 재판 때문에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지금 이해를 비판을 하더라도 좀 그런 타당한 그런 비판을 했으면 합니다. 그 뭐 논외죠 그 이야기 자체가. 그렇구나. 이제 예, 이재명 얘기는 논외로 하자. 그런 헛소리는 논외. 뭐 외교에 전혀 그 도움이 안 되는 헛소리는 논외로 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곧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다시 공개적으로 하고 또 일본과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되 네. 그래서 경제 정치 군사 안보 영역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되 네. 그러나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이 식품 문제는 그건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라고 그러더군요. 네,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걸 처음부터 그러면 두 가지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던가.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독도 문제에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네. 독도 문제를 자꾸 수면 위로 해서 약속을 했네 안 했네. 왜 정부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네 안 하네. 네. 이건 지금 일본이 원하는 거거든요. 일본은 네. 자꾸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독도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국제 분쟁으로 끌고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일본 정부가 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했던 거는 묵살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분쟁 지역이 아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입장을 계속 견지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정말 이건 선을 긋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한번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그 문제만이 아니라 용토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한 번에 그냥 선 확실하게 긋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선다라는 게 국민일보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 네. 어찌됐든 민주당의 폐악질에 저는 이슈에 좀 끌려가는 게 아니냐. 처음부터 네. 그 독도는 논외다라고 처음부터 견지를 하는 게 도리어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더라도 이게 분쟁 지역화 될 수 있는 빌미를 주지는 않는 네네. 그런 좀 잘 준비되는 네. 좀 정교하고 세련되게 잘 준비된 그런 선언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심평이라는 자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참 제가 지금 신이라고 하려고 그런 거죠? 시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신평입니다, 신평. 도대체 시평이 아니고. 그렇죠. 도대체 이 좌파들은요. 욕할 때는 언제고 또 지들 이 입맛에 맞으면 또 갑자기 칭송을 해요. 심평 욕을 그렇게 했잖아요. 뭐 심평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대통령의 뜻인 양 네. 그렇게 해갖고 물론 저는 심평도 대단히 좀 제발 입을 좀 다물고 있어라. 뭐 정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지난번에 얼마나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까? 뭐 저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탈당을 한다고요? 신당이 나온다고요? 친윤이? 이따위 얘기를 하면서 뭐 김기현 후원회장을 그만둔 역사가 있습니다. 뭐 이 기타 등등 대통령을 뭐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더니 이번엔 또 아직도 그 정치 평론가 연하는 태도를 버리질 않고 있더라고요. 저기 말이에요, 예, 회장님. 예. 그 평론가 자격증 같은 거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가고시 같은 건 아니더라도 예. 어쨌든 최소한 국가고시보다는 기본 어려워야지. 평론 아무나 하나. 그렇죠. 진짜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평론처럼 됐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좀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나 정치 평론가 어디 가서 얘기하는 때 쪽팔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나 소나 뭐 네. 거의 그 수준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람 아직도 그 평론가 연하면서 네. 뭐 대통령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뭐 중도표를 위해서 뭘 하라고요? 대통령한테? 저기 서문시장 가지 말라고요? 지금 왜 자꾸 대구만 가냐? 왜 대구만 가냐고요? 그래서 중도로 확장해야 된다고요? 아니, 중도로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 입에서 지금 나온 말들이 얼마나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일관성 있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냥 포퓰리즘처럼 예. 이야기를 내서 지금 몇 번째 지금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저 사람은 뭐 나하고 별로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줄 알고 들으세요 하면은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심평이란 자가 뭘 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은 잘 해먹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한마디 하면 좋아라 그러고 이제 김현정 CBS부터 그래요? 엄청나게 불러 제낍니다. 그럼 왜 불러 제끼겠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도 포착해 갖고 네. 그리고 대통령 흔들기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예. 여기 신무라는 자 말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댓글에서도 많이 올려주시네요. 자, 그러면 가치 없는 자 얘기는 이쯤 하고 이것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홍준표 이 정광훈 목사를 상대로 막 험한 말을 하다가 이제는 김기현 대표한테까지 이제 험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홍준표의 입 이거 어찌 해야 될까요? 홍준표의 계산. 네. 홍준표는 사실 모든 걸 다 계산하죠. 네. 지금 계산하는 건 이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대구의 적자, 그러니까 대구시장이 됨으로써 자기는 이제 대구의 적자가 됐다. 확실하게 대구의 적자가 됐으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보수의 기본은 나한테 온다. 그러면 나는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 네. 그 확장이라는 거 지 머릿속에는 중도로 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통 언론에서 특히나 그 좌파 언론이나 또는 좌파 쪽에서 공격하고 있는 태극기는 극우니까 여기와 결별을 하면 나의 포지션은 당연히 중도 쪽이다. 그래서 중도의 확장성을 자기가 이제 뭐 획득을 하겠다. 지난번에는 무슨 청년운을 하면서 이준석을 칭찬도 하고 또 이준석을 뭐 이렇게 띄웠다가 또 이 청년들과 대화 맨날 그거 하면서 또 자기 확장성을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다보니 이제 이제 나는 다음 3년 후에 돌아오는 대선에서는 이런 포지셔닝으로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이겠죠? 2019년 10월 3일 네. 광화문 국민 대혁명 때 홍준표가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홍준표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제 광화문 와서 마이크 잡을 때는 언제고 라고 했더니 홍준표가 변명하기를 나는 정광훈 보고 간 게 아니야. 이재호가 오르고 그래서 갔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제가 2019년 10월이면 홍준표가 국회의원 할 때입니까? 2019년 아니요? 아니죠. 네네 아닙니다. 대구시장 할 때입니까? 아니죠. 경남지사 할 때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예. 전문 용어로 백수일 때입니다. 그렇죠. 대선에서 떨어지고. 예, 예. 전문 용어로 백수일 때입니다. 그때 광화문에서 불러줬으니 얼마나 감지덕지했겠어요. 네. 그렇죠. 어디 이 수십만 수백만 군중을 앞에 감히 어떻게 섰겠어요. 그 주제에.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호가 불러줘서 가기 싫은데 꼭 한 말씀 좀 해달라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억지로 간 것처럼 지금 폼을 잡는데 실제 양상은 전혀 달랐을 거라고 제 짐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아니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기 전에 네. 좀 사람이 돼야지. 네? 2019년 10월에 홍준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여기 시퍼렇게 다 살아 있는데, 예? 그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참 정치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연설하는 장면 기억납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정광훈 목사예요. 하얀색 옷을 입고 그다음에 이재호는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정광훈이 소개를 해서 마이크를 잡았던 거 맞고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며칠 후에 김기현이 이사야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욕을 한다? 자기는 아니고? 그것도 참 제가 그렇죠? 그때 그 광화문 국민대혁명 때 네. 제가 논평을 한 몇 번 했어요. 그거 이재호 좀 빠져라. 제가 그렇게 논평한 거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정광훈 대표한테 직접 그 항의를 했어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 그러셨거든요. 이재호가 왜 자꾸 국민대혁명에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더니 정광훈 대표가 그때 저한테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어요. 아니 제가 이 정치판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회도 제가 많이 해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이재호,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또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그런 경험이 많다고 하니 제가 좀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홍준표 말이 얼마나 이게 옹색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그 광화문 집회를 주관한 사람이 정광훈 대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팩트예요. 예? 그리고 정광훈 대표가 오라 그래서 간 거지. 또 정광훈 대표가 마이크 잡아도 된다고 해서 잡은 거지. 그게 왜 이재호 때문에 갔고 이재호가 불러서 갔다 그럽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태극기 세력이 어쩌고 저쩌고 정광훈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야, 참 표리부동. 예? 그 이재호가 지금 그 좌파 방송에 나와서 맨날 윤 대통령을 씹어대는 그 이재호 맞습니까? 그럴걸요? 예. 아주 그 시장을 잘 개척을 해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불려 다닙니다. 참네, 정말. 이 노추라는 말을 제가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다 이제 따지고 보면 다 우리 이제 선배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말은 진짜 쓰고 싶지 않지만, 정말 노추라는 말밖에는 제가 설명할 말이 없어요. 이재호나 홍준표나. 자, 이쯤 가겠습니다. 이재명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이제. 네. 이재명. 이거 우선 이재명이가 실제 재판정에 가서는 한마디도 안 한다면서요. 그렇죠. 전부 변호인 시킨다면서요. 네네. 현재 그 재판은 선거법 위반이고요. 세 번째 공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서라. 첫 번째 공판에서 1차 공판에서 아마 재판부가 네. 뭐 할 말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그냥 변호인 측이 나서는 걸로만 대응을 하고 있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나서서 얘기할 때와 변호인을 시켜서 얘기할 때가 내용상은 뭐 똑같을 수 있지만 이게 뭔가 그 진술 과정에서 이 헛발질을 할 경우에는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일단 변호사가 잘못 얘기했을 때는 변호사 얘기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네.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이재명이는 변호사 시켜서 얘기하고 직접 얘기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모양인데 네. 이제 그래서 이재명이가 한 말이 아니라 변호인 측이 한 말입니다. 네네. 지금 고 김문기 씨를 잘 아냐 몰랐냐 이거가 이제 핵심인데 네네.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몰랐다. 예. 근데 맞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기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황당해요. 그렇죠. 예. 자, 일단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일단 변호인들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구나. 왜냐하면 변호인들이 보통은 이럴 때 뭐 전관예우 이건 나쁜 상례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저기 공안통 뭐 경험이 있거나 선거법이니까 이런 뭐 고검장 출신이거나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정치적인 그 변호사들 네. 현근택이니 물론 현근택은 자기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네네. 뭐 이런 유의 사람들이 변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변호의 핵심은 뭡니까? 형량을 줄이고 그 범죄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네. 사실은 이 재판부로 하여금 이 검찰의 어떤 이 표현들을 다 탄핵을 하고 그 검찰의 증언들을 탄핵을 하면서 읍소를 하거나 혹은 형량을 줄이거나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초점은.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인 어떤 모델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하나. 네. 두 번째 그나마 지금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네. 김문기 씨와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검찰의 어떤 그런 검찰의 증언이나 증거를 지금 탄핵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나 또는 이 수법이 너무나 뜻밖이다. 라는 겁니다. 자, 왜 자꾸 제가 뜻밖이냐고 하냐면 이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 패키지 여행에서도 사람이 친해질 수 있느냐. 알아볼 수 있느냐. 패키지 여행과 다름없다. 패키지 여행 한번 갔다 온 사람들 어떻게 기억하냐 이런 네, 얘기죠. 그렇죠. 그런 예.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진짜 그 대목에서 막 치다가 정신없이 치다가 고개를 탁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이게 누구야? 무슨 어느 변호사야?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왜냐하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말이죠. 공무원들을 데리고 갔어요. 예. 트램 시찰 하러. 그러니까 트램을 공부하고 와서 그거를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네. 물론 가서 저녁 먹을 수 있고 점심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이 지금 세금을 들여서 공무 시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패키지 여행에서 뭐 사람을 알 수 있다 없다? 자기의 공무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은 놀러 갔어요. 패키지 여행 간 거예요. 이게 무슨 공무예요? 라고 지금 실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 그 뉴스를 전해드리니까 네. 우리 댓글창이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네. 왜냐하면 나 3박 4일 어디 패키지 여행 갔다 왔는데 네. 그때 만난 분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함께 3박 4일 동안 진짜 가족처럼 공동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그렇죠. 안에. 예. 그리고 저 친교의 시간도 따로 가져요. 그렇죠. 이게 서먹서먹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3박 4일, 4박 5일 다니는데 이게 서로 어색하고 또 서먹서먹하면은 그 자체 여행이 참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이드들이 일부러 그런 친교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 만약에 패키지 여행이었다면 진짜 모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예.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만 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그 공부를 하러 간 것을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는 행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렇게 비난을 받더라도 어떻게든 지금 어떻게든 탄핵을 해보자 검찰 쪽 이 팀원을 네.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음흠.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참 그냥 좀 천박하지. 저작거리에서 천박하죠. 나오는 예.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 눈을 마주친 사진이 없다. 이 대목은 더 지금 이렇게 경하게 긁지 못합니다. 아니 제가 이 대목 딱 봤는데 제 그 사진첩에 예. 특정인과 눈 마주친 사진은 예. 제가 결혼 사진밖에 없어요. 신혼여행 때 저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아니 왜 결혼했는데 눈 안 마주쳐요? 눈 마주치고 사진 찍으세요. 라고 성화를 해서 카메라를 보지 않고 특정인과 얼굴을 마주친 사진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아주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럼요. 억지로 시켜서. 아니 근데 지금 나온 사진 중에 눈 마주친 장면이 없으므로 무효.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말이 안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사진 한 장을 놓고 봐라 골프 쳤다라고 얘기한 사진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4명만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예. 특정 부분 맞아요. 뭘 갖고 얘기했냐면 사진 골프 모자. 골프 모자. 골프 모자 갖고 골프 쳤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조작이다 당시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조작이라는 말이 뭐냐면 야 골프를 쳤는데 이 수 사람이 있는 요 사진만 보여주면서 골프를 쳤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당시에 가족한테 보낸 그러니까 딸한테 보낸 동영상이 있었어요. 핸드폰. 거기서 이 김문기 씨가 나 오늘 시장님이랑 골프 쳤다? 하는 동영상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골프 모자랑 함께해서 파라 골프 친 거 아니냐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물론 지금에 와서 그걸 또다시 얘기하는데 이 변호인 측이 맞아요. 그 사진 그 골프 친 사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나 유동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김문기와 셋이서 호주에서 퍼블릭 골프장에서 골프 쳤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여기 지금 다시 댓글들이 올라오잖아요. 예, 패키지 여행 갔다 왔는데 지금도 서로 연락하고 지냅니다. 막 네.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참 이상하게 사는 자들이야. 예. 그건 그렇고 그 CCTV 말이에요. 네네. 예, 이재명이가 온갖 쇼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는 뇌물 받지 않기 위해서 CCTV까지 이렇게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네. 그게 근데 전선이 연결 안 돼서 완전히 깡통 CCTV였다면서요. 네. 자, 제가 2011년도 기사를 다 찾아봤어요. 네. 와, 그때 정말 중앙 언론까지 그때 당시가 이재명의 첫 번째 임기예요. 시작한 지 1년 만에 수도권 성남시장이 무슨 중앙 언론에 나올 일이 있나요? 근데 당시에 그 CCTV 때문에 진짜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 성남시장이 3명이나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기 때문에 뭐 뇌물 받았다고 개발 관련해서.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녹음까지 다 돼. CCTV 시장실에서 났어. 내가 부임하자마자 막 돈을 들고 찾아와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여기서 계속 있어봤더니 야 사람 선정 한번 하면 그러니까 시행업자 한번 선정을 하면 그 사람한테 엄청난 특혜가 가더라고. 대장동 어떻게 다 알고 있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장실에 이렇게 설치해놨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찾아와.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먹혔어요. 먹혀갖고 중앙일보 당시 6월 11일자 그 2011년 그 사설을 보면 이거 단순한 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개혁의 시작이다. 사설에서까지 언급을 해요. 경남 도민일보의 칼럼을 당시 6월 17일자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판 목민관 이재명 시장.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대단하죠. 이때부터 완전히 이재명은 청렴이 입에 달고 살아요.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종교화돼요. 말이. 그 업자들은 마귀다. 이런 말도 하고요. 업자들은 마귀다. 그리고 그 부패 직사. 청렴 영생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옆에 다 고개를 묻고 그 청렴의 방어막 속에 그러니까 안에 있어라. 고개를 쳐들면 저격수가 겨눌 것이다. 뭐 이런 거의 사이비 교주가 돼서 청렴교를 완전히 설파하고 다닙니다. 그래요? 예. 그 CCTV 때문에 CCTV로 그래서 그 CCTV가 이자한테는 완전히 하나의 어떤 신화의 상징이 돼 버려요. 수년 동안. 그 완전 만나네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진상 변호인 측이 정말 골 때린다는 표현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쓰려고 했었어요. 머리 때린다고 하세요. 예,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정말. 왜 이상하냐면 자, 보세요. 지금 정진상이 구속을 벗어나려고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영장실질심사. 그다음에 구속이 되더라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죠. 구속 적부심. 그때마다 정진상 변호인 측이 그 CCTV가 있는데 3천만 원을 어떻게 시장실에서 받아요라고 얘기했는데 판사가 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미 그
그때 이거 다 가짜예요. 법정에서 다 그러니까 그 실질 수사 받거나 구속 적심 할 때 검찰이 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가짜 맞아요. 왜 가짜 맞냐면 검찰은 이미 그때 성남시 관계자들에 관련해서 성남시에 그때 당시에 이거 설치한 사람 팀장부터 비서실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들을 다 확보한 거예요.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깡통으로 달아만 놔라. 예. 그리고 아니요. 그 언론들이 오면 켜놔요. 그거 증언을 하더라고요. 언론들이 그때 막 찾아와서 어디에 있어요? CCTV 그 구경이나 합시다. 그러면 틀어줘요. 이렇게 작동을 한다고. 그랬대요. 그 성남시 관계자들이. 그런데 두 번이나 그렇게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지는데 공방을 했는데 이번에 본 재판에서도 또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기가 막히고 그거 이미 탄핵 다 됐잖아요. 변호사한테. 우리 다 그때 법정에서 다 했잖아요. 영장 실질 심사 할 때도. 근데 이걸 또 얘기해요. 보니까 뭐냐면 이자들은 이거 지금 얘기 안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 기적이 아니라고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신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알겠어요. 참 이게 하여튼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다 보니까 이 변호사들이 이재명이 거짓말을 못 쫓아가는 것 같아. 하도 희한하게 논리를 세워서 거짓말을 하니까 변호사들이 못 쫓아가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뭐 변호사 하나는 지금 잠적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뭐 저기 어쨌든 누구야 아까 현 누구죠 그죠 변호사 김용 변호하는 그 현근택이 현근택이도 잠수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고발 당했거든요. 그거 빼내갖고 왜 저 이화영 재판에서 나온 기록? 증언을 그 기록을 빼서 이재명한테 건네줬잖아요. 이재명 그 SNS에 올렸다. 이재명 변호사 맞아요? 그거 올리면 당장 큰일 날 텐데 그거 생각 안 해. 내가 사용하면 돼. 그 이화영 재판부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다고 하죠. 그리고 고발도 들어가서 현근택이 지금 아마도 재판 정에 서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 박영수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갔죠. 네네네. 이거 저는 대장동 사건 전체가 지금 국면이 바뀌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제가 갖습니다. 네, 그렇죠. 예. 박영수가 일단 5억을 투자한 게 지금 발견이 됐어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5억을 건넸다고 합니다. 2015년 4월에. 그런데 바로 며칠 전 3월 27일에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이 돼요. 일주일 전에. 선정된 일주일 후에 지금 5억을 건넸다고 하죠. 또 계좌로 줬어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갔다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 한 생각을 미리 하고 준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게 뭔가 좀 구린 돈이라면 그렇게 계좌로 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영수가 김만배한테 5억을 계좌로 줬다는 거는 나 너한테 돈 줬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기록하는 거죠. 기록해 놓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돈의 성격이 뭘까? 이거 초기 투자금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김만배가 초기에 돈이 없어 갖고서 쩔쩔매면서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5억이면 엄청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박영수야말로 대장동의 진짜 몸통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의혹이 좀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네. 일단 우리가 박영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건 정여각 녹취록에 한번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꼭 해줘야 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검장이 그러니까 박영수라는 이름 안 하는 고검장이 그 입금했잖아. 그러니까 모 통장에 이거는 꼭 해줘야 돼 이렇게 2020년도 녹취록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김만배로서는 그 5억이 굉장히 큰 모멘텀이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 박영수란 자가 뭐 우리는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최순실을 그 잡아놓은 특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이전에 그 박지원이 김대중 정부 때 박지원이가 그 청와대 김대중 청와대 예, 수석하고 실장할 때 발탁했던 법무비서관인가 그래요. 그렇군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인연이 굉장히 뿌리 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그 확인 좀 해보세요. 그러면 박지원의 빨대 중에 하나였나요? 네. 박지원의 모든 그런 놀라운 정보력 중에 그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서 그러고 판단이 가능한 예.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법조계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네, 이건 그냥 전언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폰서 검사 아유, 그렇죠. 그건 저기 맞죠? 사정비서관. 놀라운 박지원이가 비서실장인가 할 때 사정비서. 놀라운 일이군요. 민정수석실에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와우. 그 수산업자 있죠. 불법 수산업자. 그래서 박지원이가 예. 특검을 할 때 예. 그 안철수 당에서 비대위원장을 할 때 박영수를 밀어넣군요. 국민의 당의 특검 목으로. 후보로 넣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사람을 넣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를 선택을 한 거죠. 그걸 선택했는데 그 선택은 누구의 조언을 받고 했냐? 당신 민정수석의 조언을 받고 해요. 우영우? 아니요. 최재경. 최재경. 55 클럽의 최재경. 55 클럽의 최재경이구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뭐 대하 드라마군요. 아니 진짜요. 이게 플롯들이 전혀 다른 쪽에서 플롯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이 그렇죠. 55 클럽으로 엮여 있었어요. 박영수, 권순희, 최재경 이건 뭐야? 김수남이 뭐야?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퍼즐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쪽 그 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검찰 측과 판사 측과 이런 식의 어떤 그 커넥션들이 전부 다 대장동으로 묶여 있는 그렇습니다. 형국이 돼 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이 이자는 2016년도에 특검을 하잖아요. 네. 2016년, 예, 2017년까지 연결됐는데 2011년에 이미 대장동과 관련된 업자의 변호를 뭐 하는 그러니까 예, 그 자기 그래요. 아는 뭐 그렇게 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불법 수산업자와 관련돼서 모 사립대 이사장이 연루가 되거든요. 그 모 사립대 이사장과 함께 찍은 불법 그 수산업자 함께 찍은 사진이 나돌고 있어요.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와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정말 여기저기 손을 벌리고 다녔으면 그렇죠. 이런 대형 사건에 전부 다 스폰서 그러니까 돈 달라 하면서 그렇게 연루가 되는 네. 지경에 있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영수를 그러니까 55 클럽을 곽상도만 수사하고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검찰 못 믿겠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왜 안 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네. 마침내 박영수에 대한 전면 수사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사건이 김만배 정도의 그 허접한 그 이 사기꾼이 뭐 이렇게 수천억을 주물럭거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에는 이게 규모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큰 배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이제 박영수의 존재가 흐릿했는데 뿌했는데 조금씩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참 가슴이 쓰라립니다. 이런 자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뭐 국정농단이라고 나서서 뭐 수사를 하고 수사에 어떤 책임자가 되고 했다는 사실이 씁쓸합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로 좀 가겠습니다. 그 사법부 문제인데요. 서훈이가 보석으로 풀려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억 예. 5천만 원 보증금을 내라고 했고요. 네. 이쪽 그 변호인 측 얘기 뭐 70 고령에다가 무슨 뭐 건강이 나쁘다 운운했던 것들을 우리 나이로 70이래. 그러니까 만으로는 70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굳이 우리 나이로 70이라고 해서 보석 신청을 했더군요. 뭐 윤 대통령 나이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나이는 70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 됐든 그렇게 해서 보석이 나왔습니다. 예. 구속 4개월 만에 나왔고요. 1억 5천만 원 보증금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반인권 범죄의 그런 이 피고인이 나올 수 있었을까? 예를 들자면 나치의
부역했던 그 나치를 부역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끌었던 전범들 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뭐 아르헨티나인가 그 남미에 도망간, 완전히 숨어 있었던 완전 고령 그 사람을 찾아내서 지금 법정에 세웠죠. 그리고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 사람을 풀려낼 수 있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혹자는 아니 그렇게 수십만 명을 죽인 사람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느냐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진짜 반인권 범죄입니다. 우리 그 국민이 해상에서 완전히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한 사건인데요. 그걸 실질적으로 은폐했습니다. 은폐를 하고 또 은폐한 이유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폐를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은요. 한 사람이나 1000만 명이나 똑같습니다. 그 한 사람의 죽음을 방조하고 은폐하고 덮으려고 했던 그 장본인이 단지 나이가 70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석을 해준다.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범죄의 무게, 범죄의 그 죄질에 따라서 사실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이 이제 그 김명수 임기가 다 돼가니까 네.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갑자기 만들겠다고 지금 입법 발의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김명수가 자신의 후임을 추천하고 가게끔 하겠다는 건데 뭐 그 부분 대통령 거부권으로 안 될 겁니다만 네. 어쨌든 이 지금 저것들이 아주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갈 거예요. 특히 그렇죠. 김명수 말이에요. 이자.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명수는 아마 내려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야죠. 지난번 임성환 판사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척이 없죠. 네. 사실은 뭐 이해는 갑니다. 검찰이 현역 대법원장을 소환을 해서 네. 뭐 그것과 관련된 수사를 계속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기소를 할 수가 있을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건 왜냐하면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녹취록도 다 나왔고 자신의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신 대법원인데 사법부에 자신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판사를 입법부에 제물로 스스로 뭐 보내야 된다라고 그 사람은 아픈 그때 당시에 진짜 그 암에 걸려서 아파했던 상황이고 암 때문에 자기가 저 사퇴를 해야 된다는 사람을 네. 붙잡고 입법부에 내줘야 되니까 아니야, 너는 탄핵당해야 되기 너는 때문에 탄핵돼. 내가 사표 수리 못해. 라고 당당하게 녹취록에 그 기록돼 있는 사람을 사법부의 수장으로 인정을 하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떤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자는 당연히 사법의 판단에 지금 맡겨야 예. 되는 상황입니다. 저 문재인이 때문에 이 호남이 아주 목이 탄다 그러죠. 그렇죠. 저는 문재인이 지금 호남에 가서 돌을 던지지 않는 게 돌을 맞지 않는 게 좀 이상한 지경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지금 가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아주 최악이죠. 호남이 네. 최악인 이유는 다 문재인 때문입니다. 작년 2월에 기상청이 이미 진짜 최악의 어떤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고 물 부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의 우리가 4대강 보호와 지류의 그 보드를 개방을 해서 지금 광주 시민이 40일간 쓸 물을 1,560만 톤을 날려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네. 저것들이 4대강 보를 쌓거나 뭐 할 정도 뭐 안목도 없고 기술도 없으면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걸 잘 쓰기는 하지. 그걸 굳이 폭파시켜서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실제로 폭파하려고 그랬어요. 네. 했나 하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리고 이게 해체를 못하면은 수문을 열어서 개방을 해서 물을 다 흘려보내죠. 그냥 없애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후쿠시마를 떠올리게 돼요. 후쿠시마와 관련돼서 또 방사능 밥상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만들어냈더군요. 그 당시에 뇌 뭐 송송 구멍 다 그것도 떠오르고요. 이렇게 흔들기에 또 하나의 희생이 4대강 보였거든요. 광우병 다음이 4대강이었습니다. 예. 광우병으로 6개월 흔들고 4대강으로 5년 동안 흔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 난 도리어 지금 생각하면 와, 그 와중에서도 금융 위기
극복시키고 그 4대강 때문에 뭐 녹조 라떼가 생겼다고 맨날 저 환경론자들이 뭐 이렇게 7월 8월쯤 되면은 막 이렇게 뭐 저 쇼도 하고 막 그랬던 오마이뉴스 것 같은데. 같은 그런 좌파 매체들이 맨날 환경 운운하면서 뭐 쏟아냈는데 네. 실질적으로 당시에 지역 농민들은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속이 타들어갔거든요. 저 포에 물 없으면 내년에 우리 농사 어떻게 지어? 아하, 예. 그리고 반대하고 4대 강보 해체 반대하고 물 절대 저기 해서는 안 된다.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환경 단체 사람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무슨 단식을 하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애원과 정말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지금 이게 그 가뭄이 좀 극심하고 특히 이제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가뭄이니까 네. 이게 뭐 모내기에도 지장을 주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그게 주로 이제 호남 지역이거든요. 평야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지난 주말에 1박 2일로 여수에서부터 전주 익산까지 쭉 이제 차로 이동하면서 호남 투어를 했는데요. 네네. 두 가지가 내내 이게 보이더라고요. 네. 하나는 뿌연 그 먼지. 흙먼지. 예, 그게 이제 황토니까. 네네. 뿌연 먼지가 강우니까. 네네. 또 한편으로는 태양광 팬넬이요. 아, 최악의 그 오. 반환경적. 아니, 호남에 유독 많더라고요. 아하. 예. 그렇겠죠. 음. 특히나 이제 새만금 거기도 완전히 아유, 뭐.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이제는 호남 분들 제가 만난 1박 2일 투어하면서 호남 분들을 쭉 만났는데 예. 호남 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거 판넬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났다. 예. 이미 설치해 놓은 거 저거 이제 일찍 설치한 거는 이제 한 7, 8년 연한이 돼 가고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게 저 중국산이가 대부분 예, 한 20년이면은 80%. 저거를 이제 폐기해야 되는데 예. 예. 이제 우리 큰일 났다. 토양들이 전부 다 망가지죠. 그러니까. 예. 예. 하여튼 이 문재인이가 불과 5년밖에 집권을 권력을 탈취 못했는데 네. 5년 동안에 이것들이 나라 하여튼 망가뜨린 거 보면은 기도 안 차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 이제 4대강 보류 16개 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라고 나섰지만 그러나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미 물이 다 뭐 전부 다 증발을 하고 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거죠. 예. 예.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이 최근 들어서 내년 총선에서 아무래도 자기들이 일당 자리를 뺏길 것 같다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일당 뺏기기 전에 남은 1년 동안 네. 자기들이 압도적 다수파로 있는 동안에 네. 법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아, 입법 폭주. 네, 예, 입법 폭주. 예. 알박기 입법. 예. 네, 이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게 좀 황당한 법들이에요. 다 대부분. 아, 그렇죠. 최악의 예. 법들입니다. 예, 아주 황당한 법들인데 예. 이제 이거를 이제 당장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호 거부권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거부권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거라고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좌파들 계산이 이런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통과시켜서 네. 일당 농민들 표, 네. 간호사 표 예. 이런 표들을 얻고 예. 통과시켰는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안 됐다. 네네. 해서 이 농민들,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을 또 윤석열 반윤석열 투쟁으로 이렇게 물꼬를 터주면 네. 얘네는 진짜 꼭 먹고 알 먹고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노리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이자들 계략대로 될까요? 계략대로 안 된 데이터를 하나 갖고 왔어요. 제가 네.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 지지율이 어떻게 됐느냐를 갖고 왔어요. 예, 예. 지금 노태우, 노무현, MB, 박근혜 이 4명의 네.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들입니다. 노태우는 7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네. 노무현은 6개 법안, 어허. MB는 1개 법안, 박근혜는 2개 법안인데 예. 이 4명이 왜 어떤 상황이냐면 다 여소야대예요. 거부권을 당연히 여대 야소는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죠. 여대니까. 그렇죠. 예, 예. 야가 되니까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으로 봤을 때 네, 이제 네. 진영의 어떤 그 법안이 왔으니까 거부를 했겠죠. 음. 그런 상황에서 네. 당시의 지지율 또는 예. 부정 어떤 국정수행 평가 이런 음. 것들을 다 분석한 그런 데이터가 있더군요. 그래서 네. 쭉 봤더니 네. 거의 대부분 소폭 올랐어요. 거부권 행사 후에. 예, 예. 어허. 물론 법안에 따라 성격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만 하더라도 노무현만 네. 하더라도 태평양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이런 것들은 좌파 저기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부권을 해서 5.4%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아하. 이 법안 자체가 사실 좀 촘촘하지 못하다.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지만 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행정입법 시행령 수정 변경 권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행정부의 그 입법 권한을 완전히 축소시켜 버리겠다. 라는 거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 근데 시행령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시행령 막는 거. 예. 그때 반대 거부권을 해서 했는데 장모였지 7.5%포인트 반등을 했어요. 네. 지지율이.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사실상 거부권이라는 게 대통령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느냐?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 아하. 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 걱정할 것도 없네. 근데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도 네. 사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뭐에 흔들린 적이 없어요 보면. 아하. 그러니까 이슈에 흔들리거나 뭐 이슈를 쫓아가거나 파퓰리즘에 흔들리거나 항복을 내 지지율 떨어지더라도 이건 오라 그러고 여기까지 오고 있잖아요. 지난번 대일본 해법이죠. 예. 예, 대표적으로. 강제징용 그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 이건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 발표하면은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질 건데 예. 지지율 떨어질 건데 그게 금방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눈앞에 나타났죠. 예. 그런데도 이건 필요한 일이다 하니까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도 당장 설사 정치공학적으로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할 건데 예. 그게 아니라 이건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경험에 비춰보면 소신 있게 거부권 행사하면 오히려 지지율은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뭐 걱정할 것도 없이 거부권 행사로 가겠네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곡관리법에 들여다보면 양식을 가진 농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학습 효과 공부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무조건 뭐 이 외국의 어떤 FDA 해서 우리한테 불리한다 이런 식의 이분법이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농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그 학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렇게 쌀만 무조건 뭐 생산해서 정부한테 돈만 받아 먹으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 결코 이롭지 않다라는 판단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정원 실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평판 연구소 네네네. 저희 고성국 같이 TV와 하시는. 함께 손잡고 하는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고 해드렸는데 네. 그 중에 보면 네. 국민의힘이 잘했다. 예. 압도적 1위가 예.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한 거예요. 51명. 58명인가 그래요. 더 늘어났어요. 예. 58명.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하영재 체포동의안 가결됐거든요. 네네. 이거를 압도적인 다수가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면 선명하게 민주당과 대비돼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위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 도찐 개찐이다. 저놈들은 다 똑같은 놈들이다. 표만 구걸한다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예. 라는 게 드러난 그런 그 여론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정치개혁으로 우리 총선 국면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된다고 하는 저희들의 주장이 여론조사상으로도 그대로 확인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이정근 실장과 함께한 용진단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혹시 못하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못 드린 말씀은 없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저는 대통령의 이 지금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가는데 5월까지 어쨌든 5월, 그러니까 4월에 한미 정상회담, 5월에 한미일 정상회담까지는 이 외교와 관련돼서 딴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계속 보수파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나오신 김에 이 책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목이 공산당 선언입니다. 책이 딱 그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으로 아시죠? 공산당 선언 그러면 유령이 떠돌고 있다. 뭐 그 예. 말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보나마나 고성국 박사님이 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번 총선도 종북 주사파와의 전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종북 주사파와의 전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가장 그 기초적인 그런 그 해답을 이 고성국의 공산당 선언이 들려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지금 좀 많이들 사셨습니까? 교보 베스트셀러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는 교보 베스트셀러 정치 사회 분야 5등이라고 그렇게 이게 판매한 지 3일 만에 그랬는데 오늘 좀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책 몇 권 더 팔아서 어떻게 좀 돈 좀 벌어보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종북 주사파들과의 헤게모니 투쟁입니다. 하나하나가 헤게모니 투쟁입니다. 저 좌파들 말이죠. 뭐 정말 내용 쓰레기 같은 책들 지금도 이름 달고 내면 조직적으로 구매해서 베스트셀러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저 종북 주사파들, 좌파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듯이 국민들을 속여 먹습니다. 그래 우리도 여기서 좀 우리 자유파의 헤게모니를 좀 되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쑥스럽지만 제 책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교보문고 사회, 정치사회 분야의 베스트셀러 5위로 지금 랭크가 돼 있다고 하는데 내일 모레 한 이틀 동안에 이제 베스트셀러 3위, 2위, 1위로 치고 올라가도록 여러분들 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자유파가 낸 책이 불과 출판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 1위가 됐다. 이게 자유파의 문화적, 정치적 헤게모니가 확인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건을 여러분들께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저녁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용진단 진행해 주신 이종구 실장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만만영산 청년단 버전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정치의 미래 청년 아미고들의 손을 여러분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